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한때 내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와 부모, 형제, 자매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또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이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때 이제 자비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비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사람이 한때의 내 어머니였을 것이다라는 범우주적인 차원으로 생각이 넓혀가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핵가족이라는 그 작은 틀 안에서는 이걸 좀 깨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주적 관점으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선생님께서 보실 적에는 책 읽는 것, 그것이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읽고 쓰는 거죠. 왜냐면 그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사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회적 배려라든지 그 어떤 뭐 우리가 자연과의 공생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그게 뭔지 다 압니다. 지금은 그걸 몰라서 뭐 이렇게 그것과 이렇게 소외된 채로 사는 건 아닌데, 이게 자기 삶으로 들어와서 일상이 되려면 신체적인 체득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쇼핑이랑 화폐 쪽으로 확 쏠려가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공생과 배려가 중요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낭송대회도 전국적 규모로 해봤고 이제 뭐가 필요한지는 이제 고전의 공부의 범위에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실험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쓰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쓸 수 있어요. 현대인의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학벌이 높아요. 문제는 사유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표현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지적인.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기술지고 재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려면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욕망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랜스제너레이션 스쿨이라고 이제 세대 교감 이제 스쿨. 그래서 2080이 같이 공부하고 이제 세대별로 따로 하는 게 서로의 공감에 좋지가 않다. 20대가 5, 60대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같은 또래끼리 하면 엄청나게 질투가 심합니다. 그 중년도 똑같아요. 50대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거의 여고 교실이 순식간에 됩니다. 그냥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냥 서로 삐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섞어 놓으면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여러 가지 완충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이 돼요. 공부가 재밌고, 그리고 자기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20대 50대가 친구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 2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돈이 없지만 얘는 시간이 많고 50대는 돈이 좀 있잖아요. 역시 또 시간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집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환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또 돼요. 돈도 순환이 되고 이제 어떤 정신적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 애도 밖에 나가면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근데 그 관계가 정말 삶을 바꾸려면 공부의 밀도가 커야 됩니다.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출가에 버금가는 그런 식의 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야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대중이 대중지성, 철학자가 되는,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의 그 문명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냥 다 대중인 채로 있으면 그냥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는 물질밖에 다루질 못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도 되는 리더들이 등장한 게 이 자본주의 아예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고도의 철학적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못하면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철학 공부도 안 하고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범시민적인 어떤 문화의 대변혁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는 출가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태어나면 한 3개월 정도 모두 출가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깐난애기를? 아니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단기 출가. 그거는 이제 남방불교에는 꽤 많던데 대부분 우리는 하잖아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단기 출가 한 달씩 하는 있더라고요 가끔. 그리고 명상센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갔다 오시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좋다는 게 왜 좋냐면 간만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몸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힐링처럼 갔다 자기 삶의 근본적인 건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 안에서 훈련하는 게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우리 속세. 저희는 이제 모토 중에 세속에서 출가하기가 있거든요. 세속 안에서 출가에 버금가는 그런 지성과 영성을 훈련하자. 그거 참 좋으네요. 지금 출가하기는 참 너무 늦고 여러 가지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지금 어렵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성속이 교통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분리돼서 뭐 이렇게 여기를 훌쩍 떠나서 가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는 불교 안에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전 인류의 스승인데 부처님은 그 가르침은 전 인류적인 자산인데 왜 특정 종교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다른 것도 전 인류적인 건데 왜 그 교회를 다닌 사람만 독점하고 이게 저는 너무 불편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왜 선택을 우리가 강요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스승한테 다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고 특히 동양인은 유교, 불교, 도교를 다 배워야죠. 근데 유교, 도교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불교는 종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서 이쪽에서는 외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벽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고전을 공부하니까 뭐 모든 게 다 이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그런 식의 공부가 일상화되려면 쓰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거에 동의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진짜 철학자가 돼요. 은행원인데 철학책을 2권이나 낸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생활은 놀랍게 단순해졌어요. 그전에는 술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거의 도망가듯이 이제 저희 가미당에 공부를 왔었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와서 그날 하는 세미나를 그냥 들어간 정도로. 근데 지금도 은행원인데 완전히 단순한 삶을 살고 나머지 시간은 몽땅 다 철학에 투여해요. 이게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중지성의 90%는 여성입니다. 여기도 남성은 아주 희유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 여성이 이제 비전을 창조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성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남성들은 빨리 이 대세를 눈치채고 지성의 영역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극소수의 이제 선구자들만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성들도 어떻게 하냐면 욕망이 싹 바뀌니까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이전에 친구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맨날 만나서 수다 떨고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 연락 안 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눈에 펼쳐지죠. 저는 그거를 뭐 아주 저희가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 삶을 열어갈 수 있고 이런 중년이 많아지면 그러면 대중지성의 시대가 열린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야죠. 문화. 이제 그 핵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막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것은 이제 그 핵가족이 요즘 붕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1인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비혼족들도 있고 뭐 있다고 하셨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 문제에 대한 게 법이 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가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그 다양하게 이제 핵가족이 붕괴가 되면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한번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의 문제는 앞으로 뭐 전 세계가 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 성에 대해서도 남성, 여성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은 그게 실제로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적인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여성적인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예. 그 남성적인 남성도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놓고 뭐 거기서 뭘 하면 다 이제 그거는 소의 억압이 되는 거고, 가족도 핵가족 이렇게 해놓으면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반 자살 같은 것도 그런 식의 그 스위트한 그거를 연출하지 못하면 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부모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근데 명리학적으로는 그런 애는 부모가 없으면 아주 잘 살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수성가도 있고 부모의 돌봄을 지극히 받는 애도 있고, 뭐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평생을 부모가 돌보는데도 서로 좋은 버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기보다 돈이 없는 얘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양성에 이제 당연히 이제 1인 가구가 들어가고, 저는 50대 이후에는 독거노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가미당에서도, 가미당의 주류는 저 같은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래서 60대 여성인데 남편이 없거나 원래 없거나 뭐 떠났거나 뭐 이런 경우, 그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가장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60대까지도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 이러면 굉장히 어둡게 삽니다. 저기 좀 사이 좋은 부부가 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두 집이 다. 아, 그래요? 저 부부. 아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그 부부, 사이 좋은 부부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부부가 뭔가에 대해서 저를 통찰하게 했는데, 왜 철학을 공부하고 이 인격적으로 더 내가 고귀해지겠다고 할 때 배우자가 막지? 여성이 그러면 남편이 막고, 남편이 그러면 여성이 막아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액션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의식이 발전하면 내 품 안에 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저거는 헌신짝만도 못한 거.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고귀해지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토론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본성을 망각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다 부부관계가 엄청 좋은 분들만 다 와. 왜 토론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하세요. 구도자가 돼도 괜찮냐고. 그걸 축하해준다. 그럼 되게 좋은 그 파트너고, 그게 뭔가 꺼림직하다. 네, 당신이 영적으로 진화하는 게 뭔가 불편해. 이러면, 지금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가족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생님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제 그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선생님 강연에 그 연암이 청년기 때, 사춘기 때에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고 과거 시험을 스스로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 열하라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여행할 때 한 번 아픈 적이 거의 없는 그 사람의 그 가공할 만한 야생성의 건강, 면역력이 강한 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걸 우리에게도 좀 일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암은 이제 그 로얄 패밀리의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인재였으니까 당연히 과거를 보면 이제 쭉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주단이 쭉 깔려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그 사람이 그걸 좋은 삶이라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지. 그게 남들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연암은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던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남들처럼. 근데 우울증이 걸려서 아주 혹독하게 앓았어요. 근데 연암 초상화를 보면 도대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일단 너무 뚱뚱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양기가 넘치고 항상 어디서든 이제 유머를 구사해서 자기가 남들을 웃기거나 아니면 자기라도 웃어요. 그런 분인데 우울증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는 때거든요. 농경제 사회에 그 해지면 자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그 우울하다고 치면 뭐 흥분해가 우울증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 부부는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25명을 낳았어요. 그 가난 속에서. 일찍 자고 그러니까 애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에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매를 맞아서 이제 매품팔이라도 하겠다. 도저히 온갖 걸 다 했는데도 돈이 안 되니까 매를 대신 맞아주는 그 알바를 하러 가거든요. 보통 그 여성이면 가서 매 맞고 쌀 이만큼 얻어오라고 할 텐데 못 가게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리치고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남편 서방이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품팔이 하러 갔는데 가로채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세상에 쉬운 알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집 깨새아비가 듣고 먼저 가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좌절해서 이제 막 비척비척하고 왔는데 그걸 뭐 뛰쳐나가서 막 얼싸안고 막 그냥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 부부에 같이 굶는 거죠, 같이. 애를 그냥 쑥쑥 나가지고 25명이나. 근데 그런 시대에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연암은 우울증을 앓은 거죠. 그건 뭐냐, 정신적으로 이 길은 아니다. 이게 아주 무의식 차원에서 신호가 온 거죠. 근데 거기에 응답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진짜 조선시대의 여기 사대문 안에 노론 집안에 그 정도의 능력과 재능이 있다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시험을 거부하고 강제로 이제 어른들에 의해서 끌려가면 그림 그리고 나오고 이름을 안 쓰고 이거 어떻게 붙여줍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심오한 취지와 뭐가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연암을 이해한 바로는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정규직이 안 맞고 그 다음에 권위를 부리는 게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입신양명을 하면 사색 당파 안에 들어가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발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친구들하고 글을 써서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 이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선택을 한 거지. 뭐 거창하게 시대의 울분과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가서 끝까지 정규직 관리로 안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이 뭐냐면 깨끗하게 목욕시켜다오, 그것뿐이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기 삶에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긍정 마인드였다고. 네. 그러니까 자식도 이제 참 좋은 아버지. 그래서 자식이 쓴 평전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들도 다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 집 3대 백수예요.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열학할 때 6개월 동안을 폭염과 폭우, 그때가 경자년이었습니다. 딱 240년 전.
폭염, 폭우 그게 막 교차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뚱뚱한 분이 그리고 더위 엄청 타는데 한 번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이 백수의 가공할 유연성. 이거를 저는 이게 너무 놀랐거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 이 왜 그럴까? 스트레스가 없다. 백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남을 괴롭히지도 않는. 지금 잘 나가는 정규직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타인들에게 참 많은 해로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암은 정말 연암이 왜 그렇게 그 여행을 누구보다도 정말 활기 있게 명랑하게 할 수 있었는가? 신체의 유연성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했죠. 네, 신체의 유연성. 그리고 제가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한테서 아주 매력을 느꼈던 것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머 감각이 뛰어났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증 없이 삶을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서로의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유머 감각을 최대로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유머만 있어도 참 지금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유머가 없어요. 임꺽정전 거기에서 그 유복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즉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임꺽정을 읽었지만 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유복이라는 아이가 장애인이면서 뭐 하여튼 여러 그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존재를 던져서 공부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그냥 배우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자기 존재를 던졌다. 그러니까 그 불운한, 굉장히 불운한 사람인데 불운함의 그 틈새를 공략했다.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의 나와 다르게 살 수 있는 틈새를 열어가라.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 오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틈새를 열어가라.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꿈 담론이나 뭐 계획도 그렇고 이렇게 뭐 극복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어려움을 이겨내고 막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 스토리가 막 엄청 몇 번 망했는데 뭐 기어코 내가 이걸 살려내고 막 이런 식의 그 서사가 많은데 정말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은 극소수인 거고 그것도 운이 좋은 거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물질 세계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을 해도 또 이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을 내가 막 엄청나게 일군들 뭐 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걸 뺏으려고 전투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는 뭐 기승전결 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이제 극복인가? 저는 이제 이게 욕망의 거리두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내가 뭘 막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뭘 건강을 잃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 자, 이런 조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건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만약 신이 있든지 뭐 창조주가 있든 뭐 또는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뭐 세상의 어떤 파동으로 우리에게 뭔가 그 신호를 보내든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배움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에게나 구원이에요. 보편적으로. 거기는 운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능력의 차이도 없어요. 극복하고 다른 거죠, 좀. 그러니까 이제 임꺽정에 나오는 칠두령은 다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거기 스승이 있어요. 그 갑바치라고. 이게 유불도를 다 통달하고, 나중에 생불이 돼서 이제 칠장사에서 입적하는 스승이 있는데, 이제 자기처럼 출가나 뭐 그런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안 해요. 얘들이 갈 길은 따로 있다고 이제 아니까. 예. 근데 이 애들도 스승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 가빠지처럼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적실까라고 보면 너무 열심히 배워요. 근데 조건과 뒤에 보상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배움을 안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진짜 그 칠두령이 타고난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정말. 근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거든요. 배움에 대한 욕망, 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생명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근데 배움이라고 하는 이 알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외적 조건이 바뀌면 위험해집니다. 거처가 없거든요. 존재의 거처가.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그런데 이제 유복이는 특히 이제 소아마비가 많으니까 그때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저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한테 가서 거처했는데 이모가 죽었어요. 이모부하고 혈통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기서 소아마비 시절 10년인가를 보내는데 얼마나 이게 처참합니까? 지금 조건으로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한 묘사에 아무런 낙담하거나 인생에 대한 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생이고 저것도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격적으로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이상하면 지금 거의 감정이 무너지고 막 비극의 파토스가 올라가야 돼.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서술 자체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캐릭터들도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마비가 못 움직이는데 이모부는 날품팔이하러 나갔어. 긴 날을 뭐라고 보내지? 표창 던지기를 해야지. 그걸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표창을 하다 표창의 이제 신이 된 거죠, 신. 네. 막 어느 정도냐면 저쪽에 앉아있는 파리가 있으면 파리의 왼쪽 눈에서 오른쪽 눈으로 빼줘. 안 믿으시네, 진짜인데. 완전 금메달. 자유자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시절을 보내는데 이 배움이 구해요. 너무 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노승이 본 거예요. 이거 배우는 사람한테는 스승이 나타나. 일단 쌀이 오고 떡이 옵니다. 밥이 오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저희 공동체가 선물의 경제학이거든요. 그 어디서 그렇게 뭐가 많이 와요, 먹을 게. 저희 청년들을 보면 이건 얘들은 공부복은 없고 먹을 법만 타고난 애들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과 떡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북펀딩에서 저희가 내는 책은 좀 우리가 아는 이웃 단체에 좀 보내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복이도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노승이 보고 이제 얘한테 말을 건네고 애가 뭘 너무 정신을 집중해서 하니까 이분이 또 특별한 이제 염력이 있어가지고 이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래갖고 이 유복이가 그 스님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수발을 들고 스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복수를 하러 가요. 아버지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근데 복수가 딱 끝난 다음에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마음에 어떤 먼지나 때가 없는 캐릭터가 가능한가? 인격의 손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인격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이너 중에 마이너잖아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 정신적으로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발 자기를 상처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인 가구 얘기도 거기 한마디 더 보태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부자 나라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느는 건 가난한 나라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문명이 막 발전하면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다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중요한 거는 1인 가구가 됐을 때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걸 상처로 인지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청년들을 보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뭐 애 안 낳을 거야 할 때 이게 굉장히 수세적이고 비관적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억울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머릿속에는 스위트홈이.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출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속에서 출가하기가 아니에요. 그 표상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스위트홈이 정말 제일 끔찍한 겁니다. 정말 있다면. 다 설탕으로 이루어진 집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뇨에다가 온갖 이 성의병은 다 보장이 된 건데. 그래서 선생님 내 팔자를 바꾸려면, 내 운명을 바꾸려면 잉여를 버려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일까요, 지금? 네. 연결된 거. 그러니까 이 가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버리고 나면 너무 편해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이제 자아에서 벗어나는, 그럼 몸이 편안해요. 낭만적 연애에 대한 이걸 갖고 있으면, 연애가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짧은 쾌락, 긴 고통이 연애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가 싹 사라지면, 진짜 욕망이 사라지면 몸이 진짜 편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내려놓지 못한 채로 외형을 바꾸거나 유행을 따라가면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겉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세련되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세상은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지구가 공존하려면 이렇게 바꿔지는 게 있겠죠. 근데 능동적으로 좀 바꿔서 내가 한 발 앞서서 알아차려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런 배움과 알, 이것이 나를 구한다. 이게 본성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멈춰야 할 때 저는 뭔가를 배운다면, 근데 그게 다시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영성을 만나야 한다. 그 말씀 굉장히 좋았고요. 자본이 영성과 만나야 된다고 하시면서 공허감이나 이 정처 없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동의보감이나 수단이 빠따 정도는 암송하고 외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말씀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공부는 이제 한국 고전,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연암 박지원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유불도의 그 삼교 회통 안에서 연암이라는 이 대문호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의 정점, 그러면 이제 공자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도교는 이제 동의보감으로 이제 표현돼 있고. 그래서 이걸 만나는 게 이제 자연스럽진 않았죠. 병이 들어가지고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동의보감 배우고 명리를 배우고 이제 주역을 이렇게 배웠는데, 당연히 동양 사상 안에는 이제 불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거나 어떤 막 고민이 있는데 부처님께 의탁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공부의 장에 자연스럽게 와 있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인 거예요. 이 불교를 모르고서는 동양 고전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으로 이 지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제가 설정한 이제 인류학이나 그런 어떤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나 막 이 자아의 문제, 자의식, 표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 철학적 질문과 그 어떤 길이 너무 심오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건 너무 아방가르드한 사상 아니야? 이게 고대 사상이 아니고 이건 아방가르드네? 너무 전위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왜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냥 단순한 힐링과 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다가 모셔놓고 우리도 한때 불교 국가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주에 가고 뭐 이런 관광상품으로 생각하는 이건 너무 이상한 왜곡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역할이나 공부는 이 동양 고대 지혜, 거기 이제 주역도 들어가고, 불경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선 종교, 이제 불교 자체가 그런 건데, 이거를 내가 불자고 내가 뭐 종교적 차원에서 불경이 아니라 정말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비전으로서 이 불경 탐구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서양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의 이 관계, 그럼 전 세계 문명, 전 세계에 있던 어떤 이 인류학적인 궤적 같은 거를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종교의 벽을 떠나서 우리가 이 존재의 깊은 그 어떤 길을 찾는 그것으로서 이제 주역이나 불교 이런 거를 좀 현대인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서양 과학.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21세기의 비전은 동양 고대 사상하고 이 과학인 거예요. 서양 과학. 서양은 물질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는 정말 놀라운 진보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탐구하면 인간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까지 나오고 뇌과학도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했는데 이 결론이 놀랍게도 주체가 없다요. 무아예요, 무아. 서양 철학은 이 무아를 찾아내는 데까지 정말 2000년이 걸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티오디푸스라는 이거. 그러니까 주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있게 막 장식하느냐가 핵심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주체는 없다를 이제 20세기 중반에 알게 됐는데 현대 과학이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주역이나 불경도 궁극적으로 가면 주체를 넓혀서 치국 평천하 결국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주역보다 불경이 훨씬 더 급진적인, 근원적인 거죠. 그 지점에서, 무아. 그래서 이런 사상이 2500년, 600년 전에 나왔다는 건, 이건 아무리 지금 강조해도 정말, 아무리 이 강조해도 표현해도 이 경이로움은 엄청난데 불자들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오히려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하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거를 좀 이렇게 세속적인 윤리로 바꾸는데 좀 막 이게 펌프질이 돼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벽이 있잖아요. 지금 불교는 종교는 그래서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해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네, 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저는 굉장히 먼 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는 불경과 양자역학이 끌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가미당하고 남산강원에 있는 그 청년들과 대중지성에게는 이 지점으로 비전을 삼고 그런 공부를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수타니파타는 이제 초기 경전 중에 그리고 언어가 너무 멋있어요. 정말 무소의 뿔처럼. 거기 나오는 말들이 너무너무 부처님은 정말 언어의 달인이신데 우리는 왜 또 선불교에서 이 선문답은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지 마 그냥 이렇게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일단 이 언어 불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멋인 이거는 어떤 예술 문학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수사학을 나는 일단 접속하고 말 테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뭘 배운단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미숙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제가 이 윤화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마음 공부의 길을 좀 안내하고 해야겠다 했던 것도 종교의 벽을 넘어서 여기 우리 회원들 중에는 뭐 천주교, 기독교 막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본래부터도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가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와 같이 실천해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무엇을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계가 정말 다 무너지고 본래 불교에서 말하는 무경계 그런 속에서요 스스로를 초월하는 것이 자신의 열반을 향해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가겠고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쾌쾌 묵은 먼지가 묻은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햇빛 속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물결 치듯이 전해주신 거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안 했는데요.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할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제가 길 위에서 좋은 도반 한 분을 만났다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세속에서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공부를 해나가는 대중지성으로서 그렇게 만나는 이제 스승으로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 거기에 이제 또 정말 파트너인 공자님,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었다. 이제 이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뜻하시는 거 잘 전달되고 퍼질 겁니다. 좀 감시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긴 시간 강의도 너무 재미있었고 또 제가 이것저것 그냥 분간 없이 질문 드렸는데 그때마다 횡설수설 답변했습니다. 저도 횡설수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으셨죠? 배울 거 많았죠? 선생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